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97년 12월 4일,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미국 조지아주 베이컨 카운티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개들이 짖을 일이 없잖아요. 잠에서 깨고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밖으로 나와봤죠. 그랬더니 개들이 모두 한 방향을 보면서 막 경계하듯 짖는 거예요. 덩달아 집주인도 그쪽으로 눈이 가게 되는데 저 멀리 3명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잠옷 차림에 한겨울인데 맨발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고 남성이 급히 911에 신고를 한 후 차를 몰아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되죠. 하지만 그 차 불빛에 아이들이 겁을 먹었는지 혼비백산 다들 몸을 숨깁니다. 다행히 경찰이 빠르게 도착하면서 이 아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여자아이였고요.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건 10살의 앰버 다니엘스였죠. 경찰이 물었어요. 너네 왜 이러고 있니? 어디서 왔니? 근데 아이들이 말하길 자기들은 산타클로스 마을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경찰이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거긴 무려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춘천 정도의 거리요. 차로도 1시간 넘게 걸릴 텐데 아이들이 설마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불가능하죠. 순간 경찰은 아이들이 납치되었다가 도망쳤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들도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그래서 급히 다니엘스 부부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이상합니다. 자택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해당 지역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다니엘스 집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지역 경찰이 이 자택에 도착을 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경찰도 잔뜩 경계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문을 연 순간 그 안에 너무도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4살의 데니 다니엘스 그리고 그의 아내 33살의 킴 다니엘스가 총을 맞은 채 안방에 사망해 있는 것입니다. 더 마음 아픈 건 그 죽은 부부의 옆에 10개월 된 아기 게이브가 홀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부부의 첫째 딸 16살 제시카 그리고 8살 아들 브라이언트도 모두 총에 맞은 채 발견돼요. 심지어 총알은 모두 4사람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산탄총을 썼는지 머리가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또 사방에는 그 조각과 막 뿜어져 나온 피가 퍼져 있는 너무도 참혹한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집안을 더 수색하던 중 갑자기 수사관 한 명이 소리칩니다.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옷장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던 4살 남자아이 콜이었어요. 다행히 아이가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놀란 아이를 품에 안고 급히 나와서 지원을 요청했죠. 한밤중에 한 집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2 아이들을 구조해낸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고 보면 앞서 3명의 아이들은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됐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우선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곳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입니다. 이름이 참 정겹죠? 근데 그에 비해 마을은 주민이 한 200명 정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였어요. 이 마을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름에 걸맞게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과거에 한 사업가가 자신의 견과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을 인수했대요. 입소문을 내려고 크리스마스 테마로 화려하게 꾸며둔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말 아이들한테는 천국이 됐죠. 그리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동 친화적인 장소였고요. 이 산타클로스 마을 입구에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도시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다니엘스 가족은 특히나 주민들 사이에서 더 존중을 받았어요. 데니와 킴 부부가 평소에도 많은 선행을 베풀었거든요. 특히나 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가정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사정이 있는데 부부 중에 아내 킴이요. 3살 때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잃고 그녀는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살게 돼요.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킴은 어릴 적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10대가 돼서는 술과 마약에 중독되었고요. 또 철이 들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첫 결혼 당시 킴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엠버, 그리고 쌍둥이 남매 브라이언트와 부록을 낳았습니다. 근데 애가 셋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킴은 여전히 맨날 술만 마시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빼앗기게 되죠. 보통 미국에선 엄마에게 양육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킴도 너는 기를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때 정부는 그녀의 아이들을 모두 보육원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 밑에 있는 것보다 보육원이 낫다라는 판결이었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킴이 방황을 하던 그때 우연히 운명 같은 한 남성을 만납니다.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던 현 남편 데니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했고 대화도 잘 통했죠. 데니는 직업도 있고 좀 생각이 바른 청년이었거든요. 동시에 이게 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녀를 설득해서 중독 치료 받게 했고요. 또 엄마로서 너 아이들 찾아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게 마침내 킴이 알코올 중독 이겨내고 데니와 결혼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동시에 보육원에 맡겨진 그 세 아이들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 당시 남자 데니 쪽에 제시카라는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였죠. 이렇게 되면 킴과 데니 부부에다가 4명의 아이들까지 한 지붕 아래서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된 겁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게다가 부부는요, 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킴이 어릴 적에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지? 그게 크리스마스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딜까 검색을 했고 바로 조지아주 산타클로스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열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른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그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서 잠시 맡아주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란 이런 거야, 이걸 경험시켜주는 위탁 부모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이사를 온 후 다니엘스 부부가 처음으로 맞이한 위탁 아동은 10살의 조앤 하이들러였습니다. 조앤의 엄마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도저히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없죠. 또 킴은 자신과 어느 부분에서 좀 닮아있는 그런 모습에 동정을 느꼈고 조앤을 6주간 맡아서 길러주게 돼요. 그 사이 조앤 엄마는 중독 치료도 받고 또 종종 딸이 보고 싶으면 와라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함께 중독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막 조언도 해주고요. 그런데 이 위탁 아동 조앤에게는 사실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는 오빠가 있어요. 18살의 제리였죠. 제리는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조앤을 만나러 종종 부부의 집에 들리곤 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 와보면 자식 4명에다 조앤까지 시끌벅적 하잖아요. 근데 제리가 이 아이들과 굉장히 잘 놀아주더라고요. 막 함께 게임도 하고 막 낚시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형아 오빠 하면서 굉장히 잘 따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리와 이 집 첫째 딸 제시카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됩니다. 당시 제시카의 나이가 14살, 제리는 18살인데 이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할 때잖아요. 둘이 점차 이렇게 연인 같은 느낌으로 발전하고 있던 거죠. 근데 아버지 데니는 이게 좀 탐탁지 않았어요. 성인한테 4살 차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직 10대 애들이라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모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리한테 내 딸 제시카와 그런 식의 관계는 좀 난 동의하지 않는다.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제리가 그대로 수긍했는지 그는 그날부터 더 이상 가족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조앤의 위탁기간 끝났고요. 아이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후 2년간 조앤과 오빠 제리, 그 집 엄마,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죠. 사실상 두절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부부는 다른 아이들도 계속 맡아 기르면서 정말 위탁 가정으로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모든 게 안정적일 줄 알았던 삶에 앞서 말한 그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이 집에 있던 4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사실 이건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잔혹한 배신이었죠. 자, 사건 당시인 1997년 12월 이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일단 부부 외에 4명의 자녀, 16살이 된 큰딸 제시카, 10살 엠버, 그 다음에 8살 쌍둥이 남매 브라이언트와 부르기예요. 부르기 여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3명의 위탁 아동들을 더 돌보고 있었거든요. 8살 아만다, 4살 코리, 그리고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기까지. 12월이잖아요. 아이들은 다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이제 다가올 진짜 크리스마스에 들떠 있었죠. 특히나 부부는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이 3명의 아이들을 정식으로 모두 입양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이 아이들한테 정말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킴은 지난 몇 주간 아이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다 선물 준비해 놨고요. 이걸 받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녀가 더 행복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12월 4일입니다.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는 새벽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집안에 굉음이 울리는 거예요. 이걸 딱 듣고 둘째인 10살 엠버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아이 눈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익숙해요. 다름 아닌 제리 오빠더라고요. 엠버가 어리둥절하는 사이 제리가 이 아이 팔을 잡아 끌면서 정신 차려. 그 뒤로 또 다른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리 오빠가 지금 당장 나가야 돼 하고 막 엠버를 이유 없이 독촉합니다. 그래서 10살이지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우리 부모님은? 물었죠. 그러자 제리가 하는 말이 너네 부모님 지금 다른 아이들 챙겨서 먼저 집 떠났어. 그리고 나한테 남은 아이들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셨거든. 당시 엠버는 제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항상 잘 놀아주는 착한 오빠였거든요. 위협 같은 거 가한 적 전혀 없고요. 그렇게 엠버는 제리와 함께 또 다른 그 위탁 자매였던 8살 아만다와 그다음에 또 친동생 8살 브룩을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 3명이 지금 다 여자아이들이죠. 제리는 부모님에게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고는 3명의 소녀들을 차에 태워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어요. 그렇게 붕 떠나고 나서 다니엘스 이 가족의 집은 그야말로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살인을 위해서 일부러 침입을 했던 거죠. 조금 전 제리는요, 몰래 창문을 통해 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시카 방으로 갔어요. 제시카도 깜짝 놀랐죠.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아직까지 연인 관계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제리가 만나려던 건 제시카가 아닌 듯합니다. 터벅터벅 캐비넷 앞으로 가더니 주인 아저씨 데니가 보관하던 산탄총을 꺼내요. 과거에 이 집 놀러 왔을 때 총이 있는 위치를 파악해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총을 든 제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8살 브라이언트, 그 쌍둥이 남자아이 방이었어요. 왜 총을 들고 저기 가지? 막 제시카가 놀래가지고 황급히 뒤를 쫓았죠? 하지만 딱 도착했을 때 이미 탕! 브라이언트는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자, 그러더니 제리가 탁 뒤를 돌아서 총구를 바로 제시카 머리에 향해요. 탕!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2 사람을 제거했고요. 이후 제리는 빠르게 부부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는 일단 데니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탕! 총을 쏩니다. 동시에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난 킴 또한 탕!
그 자리에 총을 맞았고 그렇게 모두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도 순식간에, 그것도 이 집에 침입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4사람을 다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제리가 노린 건 남아있는 여자아이들 엠버, 아만다, 브룩입니다. 웬일인지 그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데려다 준다면서 차에 태우고 현장을 떠났죠. 하지만 아직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운전을 하던 그가 점점 인적이 드문 그런 길로 가니까 엠버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 어디가?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오빠 왜 그래? 이때 제리가 조용히 엠버에게 총을 들어 보입니다. 아이는 얼어붙었죠. 어떤 상황인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 후 이 차가 인적이 드문 다리 위에서 멈추게 돼요. 제리가 먼저 내리더니 총 들고 야, 다 내려. 근데 그러던 찰나 제리가 잠시 한눈을 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건 당연히 금방 발각되었어요. 제리가 너네 안 돌아와? 막 하면서 총을 들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잡힌 건 8살 브룩입니다. 브룩이 잡혔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걸 본 언니 엠버는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잠시 고민을 하더니 희생을 선택합니다. 제리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잡혀갈 테니 제발 동생들을 놔달라고 애원해요. 이후 제리는 아만다와 브룩을 차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엠버만을 데리고 으슥한 숲길로 향했죠. 엠버는 거기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리가 네가 내 말 안 듣고 소리 지르면 다른 여동생들도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해주겠다 라면서 협박해요. 결국 엠버는 울음도 참은 채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제리는 엠버를 그냥 길가에 버려둔 채 홀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만다와 브룩한테 야, 너네 차에서 내려. 이후 자기는 차를 몰고 그냥 냅다 도주했죠. 겨우 정신을 차린 엠버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덩그러니 자기 2 동생이 지금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죠. 당연히 너무 어린 애들이라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어른이 우릴 보면 도와주겠지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농가를 발견했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개들이 막 짖었잖아요. 주인 아저씨가 왔고. 그런데 그 차량 불빛이 제리가 또 돌아왔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막 옆으로 도망친 거고요. 천만다행으로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리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농부였어요. 순간 엠버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세 아이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엠버의 증언으로 금세 범인이 누군지는 파악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20살이던 제리 하이들러를 용의자로 확정하고 즉시 그의 집으로 출동을 했죠. 보니까 뒷마당에 그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수색했더니 제리는 집 지하실에 웅크린 채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모든 걸 포기한 듯 순순히 연행됐고요. 이 사건의 범인 제리 하이들러. 그는 사실 어릴 적부터 문제가 너무 많은 아이였어요. 4살 때 심장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엄마가 좀 아들을 오냐오냐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해도 절대 혼내지 않고 큰 소리도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리는 사고 뭉치로 자라나게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 11살 때 이웃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요. 11살짜리가. 그래서 이 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죠. 그 이후로 학교에 갔는데 야 이거 봐라 하면서 막 흉기를 꺼내고 애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팔 부러뜨리고요. 이걸 사실 엄마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제리 엄마도 마약 중독자잖아요. 이 비틀어진 애를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제리는 막 비비총 가지고 고양이 쏘고 깔깔대고 너무도 폭력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엔 여동생 조앤을 베개로 꾹 눌려서 죽이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얘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제서야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데?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리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여기서 2달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죠. 퇴원하고 딱 아이가 돌아왔는데 많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담당 의사는 아니다, 일시적인 거다, 꾸준히 치료를 받아라 라고 제안했지만 엄마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제리 이제 다 나았어요. 아이를 더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18살이 된 제리가 우연히 이 여동생의 위탁 가정에 가게 됐고 교류를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자상하게 아이들하고 놀아줬거든요. 그 누구도 제리가 사이코적인 면모를 감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시카와 좀 이제 감정을 좀 쌓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제리가 다니엘스 가족에게 앙심 품고 반드시 복수하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고 이 집에 침입해서 4명을 몰살한 거죠. 그의 살인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얘는 그냥 곱비 뿔린 괴물 사이코예요. 심지어 엠버에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고요. 자, 이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4건의 살인, 3건의 납치, 1건의 아동 성추행, 성폭행 혐의. 제리가 기소됐거든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 마약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뻔뻔하죠. 거기에 더해 제리의 엄마도 아들이 무죄래요. 또 정신과 기록을 막 들이밀면서 심신미약 밀어붙이는 거죠. 와, 저는 제리도 열받지만 이 엄마도 정말 짜증나요. 애를 왜 이렇게 키웠어? 다행히도 범인은 앞서 살인, 납치, 성폭행 모두 유죄 판결 받았고 마지막으로 그에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제리는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사건 발생 27년이 지난 현재 어여쁜 성인이 된 엠버는 한 인터뷰에서 심정을 털어놨어요. 저는요, 평생 누군가를 증오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긴 더 이상 제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대단해요. 부모와 형제를 그렇게 죽였는데. 엠버는 현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엄마 킴이 그랬던 것처럼 위탁 아동들을 돌보는 걸 사명처럼 여기고 있고요. 10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에게 맞섰던 용감한 소녀. 그녀의 앞날에 축복과 사랑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3월 24일 미국 아이오와주 911 센터에 그날은 유독 연이어 신고가 들어왔던 날입니다. 동이 막튼 새벽 6시 31분 911에 전화를 건 남성은 다짜고짜 베링턴 629번지로 가주세요. 빨리요. 추수만 말하면서 출동을 요청하는데요. 확인해보니 거긴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한 가정집이었죠. 상황실 직원이 무슨 일인 거냐? 라고 물었지만 전화는 그대로 끊겨져 버렸습니다. 911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직원은 서둘러 방문할 수 있는 근처 경찰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불과 5분 후인 새벽 6시 36분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번엔 아이오와시 외곽에 위치한 80번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났다는 전화였어요.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 기둥과 충돌을 한 후에 화염에 휩싸였다는데요. 급히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운전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차량도 그리고 시신도 화재로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같은 시각, 경찰은 베링턴 629번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동네에서도 꽤 규모가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고요. 결국 경찰은 뒷마당을 통해서 실내로 진입합니다. 보니까 이 집에 아이들이 있는지 마당에는 그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창문 넘어 보니까 집안 곳곳에 여러 개의 장난감이 널려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적어도 둘 이상의 애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으로 보여요. 잠시 후 집 안으로 진입한 경찰. 그런데 내부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경찰이 긴장감 속에서 수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1층 작은 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어린 여자아이가 발견됩니다. 이미 숨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2층 침실로 올라간 경찰은 그곳에서 무려 4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총 집 안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된 정황이에요. 그중 한 구는 성인 여성, 나머지 4구는 모두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특이점이 있었죠. 성인 여성은 백인이었지만 그 외의 아이들은 모두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신원은 집주인 42살의 여성 쉐릴 슈펠, 그리고 그녀가 입양한 한국인 자녀 10살 이든, 8살 세스, 5살 미라, 3살 엘레나였습니다. 한국 아이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둔기에 심하게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요. 누가 일가족을 모두 이렇게 참혹하게 공격한 걸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빠는 어디 있죠? 네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동갑내기 42살의 스티븐 슈펠은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 우선 이 슈펠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스티븐 슈펠은 꽤나 명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로펌을 운영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다들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스티븐만큼은 달랐죠. 경영학을 전공한 뒤에 은행에서 재무 담당자로 일을 시작합니다. 동료들이 말하길 그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운동도 좋아했는데 쉬는 날이면 농구, 테니스, 골프, 낚시까지 골고루 즐겼고요. 지난 1985년 그는 작은 술집에서 쉐릴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정 넘치는 여성이었는데 둘은 5년의 연애 끝에 1990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당시 쉐릴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고 스티브는 어느덧 은행에서 임직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부부는 결혼을 한 직후에 되도록 많은 자녀를 갖길 원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깊은 생각을 한 끝에 입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아무리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 친모 또는 친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하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부부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들 외에 또 다른 부모가 양육에 간섭하는 건 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 입양이었죠. 물론 돈이 더 들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부부가 좀 더 자유롭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후 슈펠 부부는 한국인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데려왔죠. 그런데 보니까 백인들만 가득한 이 동네에서 동양인 아이 혼자 자란다는 게 좀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후 부부는 몇 년에 걸쳐 무려 3명의 한국 아이를 더 입양합니다. 총 4명의 한국 아이 부모가 된 거죠. 시간이 흘러 2008년, 장남인 이든은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요. 골프와 축구를 아빠와 함께 즐기는 의젓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8살 둘째 아들 세스는 정원에서 토끼돌 보는 걸 좋아하는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셋째 딸 5살 미라는 활기찬 장난꾸러기였고요. 막내딸 3살 엘레나는 유독 그렇게 공주 드레스를 좋아하고 맨날 이걸 입고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엘레너가 신장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긴 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였죠. 부부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쉐릴은 아예 육아에 전념을 더 하기 위해서 교사직을 그만뒀어요.
또한 한국 태생의 자기 아이들이 뿌리를 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국어 개인 교사까지 고용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방에 가보니까 한글 교육용 가나다라 이 글자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쉐릴이 어느 정도로 섬세했냐면 아이들의 머리를 자기가 이제 직접 잘라주다 보니까 이 동양인의 두상이 백인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굳이 동양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에만 아이들을 데려갔을 정도였고요. 이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부부는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넓고 침실 5개가 딸린 큰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슈펠 가족은 매주 다 함께 성당에 나갔고 아이들도 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부부는 자선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성당, 병원에다가까지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어요.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한국에 있는 보육시설에도 기부금을 보냈고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완벽한 가족인 줄 알았죠.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2008년 3월 23일 일요일. 부활절을 맞아서 아침 9시 반부터 가족은 다 같이 예쁜 정장을 차려입고 성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건 평소과 같았어요. 이상한 낌새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 저녁 8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부부가 슈펠 가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면서 저녁 식사했고요. 다 돌아갔는데 그게 슈펠 가족의 마지막 화목한 모습이었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가족 6명 중에 아내 쉐릴과 아이들 4이 다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그러면 더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 아버지 스티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의 차량이 사라진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배하려고 번호를 검색했는데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죠. 같은 날 아침 아이오와 고속도로에서 난 화재 사고 차량이 바로 스티븐의 것이었던 겁니다. 즉 현재로선 그도 사망한 상태라는 얘긴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때쯤 경찰이 이 집안에 있던 식탁에서 노트 4장 분량의 메모를 발견하게 돼요. 스티븐이 자필로 남겨둔 건데 이 메모를 통해서 얽히고 얽힌 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밤 11시 반, 가족들이 모두 고운히 잠든 시각에 스티븐은 돌연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2층 침실에 있던 아내 쉐리를 야구 방망이로 3개 내리쳐서 살해했고 이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게 돼요. 바로 아버지와 형이 일하던 법률사무소 사무실이었죠. 그런데 일요일 밤 11시 반이잖아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스티븐이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가족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후 스티븐은 4명의 아이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차고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차고 문을 단단히 잠궜고 이후 자동차 시동을 켜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노린 거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스티븐은 다시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1층 놀이방에는 막내 엘레너를 뒀고 나머지는 2층 침실로 올라가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대량 살상이 차례로 자행되었습니다. 무기는 야구 방망이였고요. 아이들은 상반신을 집중 구타당한 채 쓰러져 갔어요. 이 아이들 몸에 저항의 흔적이 없었어요. 또 체내에 수면제 같은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악마로 돌변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살해하는 그 순간 아이들 모두 맨정신으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겁니다. 새벽 3시 45분, 이 처참한 살인을 끝낸 스티븐은 자신의 직장 은행 사무실로 돌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5분 뒤인 새벽 5시 50분, 그는 부모님 집에 전화를 해서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제가 한 일이 후회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후회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후로도 기이한 행동은 계속돼요. 몇 번씩이나 부모님 집에 전화를 걸고 응답기에다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낱낱이 음성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방금 강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쉽게 가라앉질 않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해한 후에 아이와 강으로 가서 투신을 시도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실패했죠? 자,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새벽 6시 31분 911에 전화를 해서 베링턴 629번지로 출동해달라 라고 직접 신고를 한 것도 스티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족용 밴을 몰고 고속도로에서 분노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점점 속도가 올라가더니 결국 스티븐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차량에 불까지 붙고 화재가 이어졌던 거고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울컥했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 아이들이 한국인 입양 아이들이라서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애들이 도대체 무슨 죄예요? 왜 이러는 거냐고요. 애들 위해서 큰 집으로 이사하고 또 여기저기 기부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요? 이 서막을 알아보니 부부가 내 아이를 입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스티브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 거듭했고 마침내 은행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런 성공과 동시에 스티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많이 불어났어요. 생활비가 훨씬 늘어났죠. 또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비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부금까지 계속 내야 해요. 겉으로는 허울 좋은 삶이었지만 사실 그는 초조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 해선 안 될 걸 하게 되는데 바로 횡령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그는 55만 9천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여태 횡령한 돈으로 선한 영향력인 척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위선이죠. 그러다 2008년 2월에 드디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횡령 그리고 돈 세탁 혐의로 기소가 됐고 회사에서 잘리고 말아요. 당연한 일이었겠죠. 사건 한 달 전인 2008년 2월 그는 법정에 출두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FBI에게 횡령 사실을 자백한 게 밝혀졌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죄가 자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합당한 처벌뿐이겠죠. 미국에서 횡령죄는 최고 징역 30년, 벌금은 최대 100만 달러에 처해집니다. 그의 다음 재판 기일은 2008년 4월 21일로 정해진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부부는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전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내 셰릴은 해고당한 남편을 대신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스티븐 역시 지역에 있는 콘크리트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가족은 평소처럼 성당에 나갔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조차 전혀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감옥에 간다면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결과 내가 모두를 안고 가겠다라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생각으로 가족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짓고야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횡령죄에 걸려서 삶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내가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지른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체면 유지를 못할 것 같아서 쪽팔려서 이런 거냐고요.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스티븐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와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계속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횡령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요. 동시에 내 가족들이 치욕을 안고 살 순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령을 저지른 사람은 스티븐 본인이지 아내 셰릴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아니죠.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9일 이 가족이 다니던 성당에서 일가족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엔 가해자인 스티븐 슈펠의 장례도 포함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죽인 가족들과 묘지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여론의 반응이 거셌는데요. 근데 이건 사망한 쉐릴 아내의 부모님, 즉 유가족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과연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스티븐을 용서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일각에서는 스티븐이 가족이 천국에 있다라고 말한 점, 또 사건이 부활절 밤에 벌어진 점에 주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범행이 종교와 결합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죠. 설마 살인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하지만 가족 살해는 무엇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죠. 일가족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실이 아니죠. 그저 본인의 오만함과 뒤틀린 이기심이 초래한 비극일 뿐입니다. 덕분에 더 빛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4명의 한국인 아이들, 그리고 아내 쉐릴의 삶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